한국에게 대구력을 준 이번 이민 단속이 조지아주를 표밭으로 삼는 하원 의원 출마를 앞둔 토리 브레넘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9월 초에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속내를 본인의 SNS에 밝히며 더 큰 핵폭탄급의 문자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조지아주의 표심을 얻기 위한 그녀의 행보가 가까스로 경제 불씨를 붙이려는 조지아주에 찬물을 끼얹으며 조지아주와 미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리 브레넘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2025년 8월 말 미국 조지아주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0년 가까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으며 한때 세계 최대 제지 공장 중 하나가 9월 말로 완전 조지아주에서 폐쇄된다는 발표였어요. 하루아침에 1,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라. 조지아주에선 그야말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접한 후 트럼프 지지자이자 하원 의원 출마를 노리는 야욕적인 토리 브레넘은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이 공장에서 메꾸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같은 조지아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이민 단속이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상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초유의 사태였으며 집행 과정을 매스컴을 통해 지켜본 한국 국민들은 그 참혹함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트럼프 지지자이자 하원 의원 출마를 노리는 토리 브레넘은 한국 배터리 공장 단속이 벌어지자 자신이 이민 당국에 신고한 장본인이라고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발언이었어요. 어쩌면 현대가 제지 공장에서 해고된 1,000명을 고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SNS에 올려버린 거죠. 해외 불법 체류자를 내쫓고 미국 노동자로 대체하자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제지 공장 인력이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다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사건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조지아주 작은 마을의 제지 공장 폐쇄가 어떻게 316명 한국인의 굴욕적 구금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열혈 지지자이자 하원 의원 출마 준비 중인 브레넘은 제지 공장 폐쇄를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했어요. 수개월 전부터 현대차 배터리 공장 정보를 수집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녹음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행동에 나섰어요. IC 웹사이트에 직접 신고를 한 거거든요. 브레넘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제지 공장 해고자 1,000명을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취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국인 기술자들을 내쫓고 미국인으로 대체한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완전히 현실무시 발상이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첨단 설비 설치부터 시운전까지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인력을 새로 구해서 교육시켜 설치와 시운전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브레넘의 신고가 알려지자 조지아 주민들은 격분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얼마나 멍청해야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망칠 수 있냐. 현대가 철수하고 8,500개 일자리를 잃으면 누구 탓이냐 같은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나 브레넘의 행동은 개인 일탈이 아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행동이었거든요. 외국 기업과 외국 노동자들이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마가 논리의 실전판이었어요. 문제는 이 논리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 일자리 46만 개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어요. 임금 수준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고 제조업 일자리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제조업 붕괴로 숙련 인력 양성이 제대로 안 됐어요. 미국 제조업협회는 2033년까지 필요한 신규 인력 380만 명 중 절반만 충원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브레넘의 신고는 조지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새벽부터 무장한 연방 요원들로 공장이 포위됐어요. 헬기가 상공을 맴돌고 장갑 차량들이 진입로를 차단했습니다. 마치 테러범을 잡는 작전 같았어요. 하지만 이들이 잡으려던 건 배터리 제조 설비 설치를 위해 출장 온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어요. ICE는 역대 최대 규모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고 그중 316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도의 숙련 기술자들을 마치 중범죄자처럼 쇠사슬과 수갑에 묶어 버스로 끌고 갔습니다. 현장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미국 현지 방송 진행자도 분노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야. 트럼프 자신이 맺은 투자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을 도우고 있었다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한국과 맺은 투자 협정에 따라 온 기술자들을 트럼프 정부가 범죄자 취급해서 체포한 거예요. 구금된 한국인들은 포크스톤 구금시설로 이송돼 일주일간 억류됐어요. 가족들은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만 간단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정부는 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몰아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하지만 곧 심각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국 노동자들을 가르칠 유일한 교육 인력이었거든요. 기술자들이 사라지면 공정을 이어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미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며 잔류를 권하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숙련된 한국인들이 미국 직원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들이 미국에 남아서 교육시켜주길 바란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자존심과 충격을 받은 한국 기술자들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코노미스트는 현대차 단속은 미국의 자충수로 기록되었다며 조지아주가 올림픽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잃었다고 보도했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빠지자 공장이 사실상 멈췄고 미국 측은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불신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을 외면할 조짐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단속 실패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한 압박 전술의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공항에서 한국인들의 귀국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조지아와 한국은 수십 년간 사업과 문화적 관계를 맺어왔는데 양측 모두 이번 일이 그 관계를 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 자리는 조지아주 전역에 공허함과 혼란을 남겼거든요.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빠지자 공장이 사실상 멈췄고 미국 측이 뒤늦게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불신이 퍼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미국을 외면할 조짐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오만한 단속이 미국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민 구금을 압박 카드로 한국과의 관세 협약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던 미국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해외 언론에서 앞다투어 트럼프 정부의 부당함을 뒤통수 외교라며 비난을 해도 끄떡하지 않았던 트럼프 정부가 구금에서 풀어주면 당연히 미국에 남을 거라 여겼던 한국 기술자들을 한국 정부가 전 세계를 동원해 지체 없이 귀국시키겠다는 발표에 당황했던 겁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초를 다퉈 미국으로 들어갔으며 현지 시간 9월 8일 밤 조현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9월 9일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루비오 국무장관은 9월 9일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이 있다며 면담을 9월 10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루비오 국무장관의 9월 9일 일정이 매스컴을 통해 공개됐어요.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피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맹국을, 그것도 한미동맹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나라를 이렇게 대한 거예요. 9월 10일 한국인들이 귀국하기 불과 2시간 전이었어요. 갑자기 미국 측에서 출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거였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에 계속 남으면 어떻겠냐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루비오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났어요. 숙련된 한국인들이 계속 일하면서 미국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과 귀국한 뒤 재입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압박이었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자신들의 단속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구금자들이 귀국한 그날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노골적인 압박을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전용 비자를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비자를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현대차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했어야 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조차 기업이 상무장관에게 전화하면 비자 문제가 해결될까?
라며 비웃었어요. 러트닉 러트닉은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관세 압박의 최전선 인물이에요. 10대 때 부모를 잃고 투자회사에서 8년 만에 CEO가 됐고 9.11 테러 때 동생과 직원들을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사업을 재건한 인물이거든요. 그런 러트닉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협정에 사인하든지 아니면 관세 25%를 내든지 선택하라. 그의 압박에는 구체적 근거가 있었어요. 일본이 지난 4일에 굴욕적 협상에 응했거든요.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일본이 45일 내 집행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러트닉은 이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실수로 처리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데 비자 문제로 불편을 겪는다면 그건 한국의 준비 부족이다. 제대로 협력하고 싶다면 일본처럼 굴욕적 조건이라도 받아들여라. 더 교묘한 건 비자 문제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한 점이었어요. 앞으로 재발 방지하려면 한미 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결국 316명의 굴욕적 구금 사태는 트럼프 정부에게 실패한 단속이 아니라 성공한 압박 전술이 된 셈이었습니다. 토리 브레넘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조지아 현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조지아주 경제 상황은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 투자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주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고 칭했을 정도였거든요. 현대차 공장이 들어선 플러 지역의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인구가 22% 급증했는데 그 절반이 현대차 공장 건설을 위해 이주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국 식당이 한 곳에서 6곳으로 늘어났고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어요.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팻 윌슨 국장은 약 100개의 한국 소유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17,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거래는 175억 달러 이상이라고 발표했거든요. 윌슨 국장은 한국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조지아 경제 전략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브레넘의 신고로 모든 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적이었어요. 브레넘은 인종차별주의자, 조지아 경제 파괴자라는 비난과 함께 문자 폭탄에 시달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멍청해야 백인 우월주의나 마가의 증오 때문에 한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망칠 수 있는 거냐? 한 교민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런데 지금은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미국 정부는 미국을 제조업 부흥국을 꿈꾸지만 미국인들은 정작 그 제조업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방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금 당장 제조업 빈자리가 46만 개나 됩니다. 작업 환경이 서비스업에 비해 열악하고 고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그 힘을 충당하고 있어요. 시골 공장이나 농장에 외국 일꾼 없으면 문 닫아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제조업 몰락으로 전문 기능 인력 교육 시스템도 망가졌어요. 미국 제조업연합회 산하 싱크탱크는 2033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이 380만 명인데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공급은 그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과거 일본 토요타 사례가 이를 입증해요. 1980년대 말 켄터키에 공장을 지은 뒤 현지 인력난에 시달리자 2010년부터 아예 지역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직접 현장 실습을 시켜야만 했어요. 이 교육과정이 2019년 미국 제조업연합회로 이관돼서 전국 표준 프로그램이 됐어요. 결국 토요타가 미국 제조업 인력 양성에 물꼬를 튼 셈이죠. 트럼프가 한국 기업들에게 바라는 역할도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떠나버린 배터리 공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래 올해 말 준공해서 내년 초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한국 전문가들이 빠지면서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게 됐거든요. 배터리 제조 설비나 기술은 당장 가르쳐준다고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지 일꾼들을 새로 뽑아도 기초교육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브레넘의 바보 같은 행동이 조지아 전체 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꼴이었어요. 하지만 이 혼란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더 큰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6장. 한국의 선택 마이너스 굴복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316명의 굴욕적인 귀국 이후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 사례를 들먹이며 협정 사인하거나 관세 25%더 내거나 선택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이 이미 굴욕적으로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투자가 아닌 조공 같은 형태를 한국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어요. 과도하게 국익에 저해될 만한 협상 조건들을 과격하게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도 족쇄가 될 수 있는 서면. 합의문을 남기지 않고 온 것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한 판단이었다는 분석이었어요.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없이 돌아온 건 졸속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분명했으니까요. 투자 대상 선정권, 수익 배분, 투자 이행 시기 등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견차가 컸어요. 마지막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다시 투입되어도 심각한 비자 체계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이번 사태로 기존처럼 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비자로 일하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현지법인이 없는 소규모 업체가 이런 비자를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10년 넘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무부와 전용비자 신설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강경한 반이민 기조 속에서 미국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는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사 중인 현장 대부분이 마가 지지층이 많은 남부에 몰려 있다는 점이었어요. 언제든 또 다른 브레넘이 나타나 단속을 신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거든요.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원장은 이렇게 전망했어요. 미국에 투자하는 거나 미국 공장 운영에 대해서 기업들은 좀 더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기한을 더 오래 잡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라든지 속도 면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길이에요. 일본처럼 굴욕적인 조건이라도 받아들여 당장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정면으로 맞서는 길입니다. 25% 관세를 감수하고라도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세 번째, 전략적 다변화입니다. 일부 첨단 기술과 R&D는 한국 본국에 집중시키고 투자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법이에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도 나타났어요. 반미가 아닌 반트럼프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오늘 테슬라 샀는데 오늘 다시 해약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제품 불매 움직임이 확산됐거든요. 이런 여론의 힘이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자발적 반발이 오히려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매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조건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압박이 일시적이라면 4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316명의 굴욕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무거웠어요. 한국은 과연 독립된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해시태그 7장. 마지막 경고 마이너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번 조지아 사태는 단순한 한국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미국식 경제 외교의 새로운 표준이었거든요. 인도가 즉시 반응을 보였어요. 최근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는 한국을 지지하며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 기술자들을 용인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강경 노선으로 바뀐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더 중요한 건 다른 나라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저런 굴욕을 당할 수 있다면 미국 투자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은 이미 답을 정했어요. 미국과의 기술 전쟁 이후 대미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그 흐름을 가속화시켰거든요. 트럼프 정부의 계산이 빗나간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나라들을 겁주려 했지만 오히려 미국 떠나기 경쟁만 촉발시킨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더 심각한 건 미국 내부의 균열이었어요.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텍사스, 엘라베마 등 한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연방정부가 우리 주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주정부들의 반발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남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경제 안보와 투자 안전은 별개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크더라도 정치적 변수 하나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둘째, 미국의 패권 전략이 오히려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국까지 적으로 돌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미국에게도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 투자 다변화의 필요성이에요. 한 나라에 몰빵하는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경제 주권 없이는 진정한 독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16명의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식 동맹의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 사건은 분명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굴복하면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고 맞서면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한국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316명의 굴욕은 끝났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